네, 안녕하세요. 인사이터스의 이종훈 팀장입니다. 이번에는 GPT 활용 사업 계획서 3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의 목표 시장 현황 분석부터 3 성장 전략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후부터는 GPT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작성을 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둔다면 GPT로 어느 정도 작성할 수 있지만 심사위원을 설득시킬 만한 매력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GPT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어떻게 이 GPT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활용 팁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 시장 현황 분석입니다. GPT에서 아동용 GPS 추적기에 대한 시장 분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GPT한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을 가지고 목표 시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시장을 분류하고 정의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라고 물으면 시장 세분화와 목표 시장 선정, 포지션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해 주지만 실제로 읽어보면은 각 내용들이 굉장히 불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정의해 주질 않습니다. 컨설팅을 진행할 때는 보통 이런 사업 계획서를 쓰거나 투자 유치를 위해서 IR 자료를 작성할 때는 탐샘 소매 개념으로 시장을 접근합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에 대해서 GPT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을 가지고 목표 시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탐샘솜 단계에 맞게 시장을 정의해 주세요라고 물어보면 탐샘솜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시장을 정해 줍니다. 그런데 GPT가 정해 준 걸 보면은 아동용이라고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린이 아동 가구 수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라고 되어져 있고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걸 제시해 주진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사실은 전체 시장을 볼 때는 리서치 업체나 그런 글로벌 리포트에서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어떤 수치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활용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탐샘솜에 대한 시장을 정의하고 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이 전체 시장에 대한 접근, 그다음에 내가 어떤 시장을 구체적으로 타겟할 건지 이런 것을 미리 정해 놓고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탐이라는 시장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동용 GPS 그러면 아마 대부분 시장이 잘 안 나올 거고 보통 이제 휴대용 GPS 추적기 이 정도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휴대용 GPS를 영문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포터블일 것 같지만, 실제로 찾아보시면 포터블이라는 말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한 자료에 보면은 주로 이제 핸들드 GPS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웃도어 스포츠 GP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단 핸들드 GPS 시장이 좀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는 핸들드 GPS 시장으로 타겟을 하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우리가 탐색 시장에 대한 이런 키워드를 확정을 짓고요. 그 다음에 그냥 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기보다는 이 해당 보고서에서 공개된 범위의 내용을 긁어와서 GPT한테 정리해달라고 하고 이것을 조금 더 다른 자료들을 붙여서 근거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그냥 탐 시장은 전 세계 휴대용 GPS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 규모와 전망 주요 특징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숫자를 기반으로 제시해 주지 않아요,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 대한 것을 직접 붙여서 저희가 정리를 하라고 하면 그제서야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규모, 그다음에 성장률, 그다음에 그 특징들을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탐 시장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활용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더 낮은 단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시장을 국내 휴대용 GPS 추적기 시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내 GPS 시장을 봐야 되는데 사실 국내 시장이 해외 시장보다 더 잘 안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다른 보고서들 비슷한 어떤 비교 보고서를 가지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찾은 보고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간한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 시장입니다. 보고서는 2021년에 발간을 했고요. 시장 자료는 아마 2020년 자료입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안 좋은 사례긴 한데 보통은 시장 자료를 볼 때 3년 이내 거를 봅니다. 올해가 2024년이니까 될 수 있는 한 2021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2020년 자료입니다. 일단 자료가 빠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드렸듯이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GPS 시장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이거를 유사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시장은 32억 6,446만 달러고 국내 시장은 5,800만 달러입니다. 그러면 5,800만 달러가 32억 대비해서 한 1.7에서 1.8%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GPS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약 1.8%를 차지한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앞서서 우리가 템 시장에서 조사한 핸들드 마켓의 사이즈에서 1.8%를 적용해서 추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셈 시장이 나오겠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솜 시장을 볼 때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타겟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접근할 시장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조사 자료에 남이 발간한 보고서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족여행 카테고리에서 이 내용들을 진행해 왔는데요. 국내에서 가족여행자는 몇 명인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확인이 어렵다면 국내외 여행자의 추정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없는지 찾아보는 거죠. 좀 찾아봤는데, 통계를 검색해 보니까 일단 해외여행의 출국 현황이 있고요. 올해 약 2,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여행 총량이라고 해가지고 2021년도 기준으로 한 2억 4,500만 명 정도의 국내 여행 참가자 수가 있다고 나오고요. 또 하나 지표는 1인당 여행 일수 8.29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얘기하는 거는 국내 여행자는 이 2억 4,500명 중에 이게 여러 번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인당 이 평균 여행 일수 8.29를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충 한 2,950만 명, 한 3천만 명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3천만 명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저희는 여행자 중에서도 가족 여행자를 잡잖아요. 그래서 가족여행 통계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자, 여행자 유형 비중은 40%입니다. 그럼 이제 국내 여행자니까 전체 이제 3천만 명 중에 한 40%가 가족이랑 간다. 그럼 약 1,200만 명 정도가 되겠죠. 근데 1,200만 명이 또 다냐?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어린이를 먼저 타겟했잖아요. 나중에 확장하더라도. 그럼 우선 타겟 시장이 어린이기 때문에 자녀를 동반한 가족여행의 비중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2019년도에 이제 그 발간한 나온 기사에 보면은 2014년도에는 자녀 동반 여행이 뭐 18.4%였는데 2018년에는 15.4%까지 떨어졌다. 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뭐 조금씩 더 떨어지겠죠. 자녀 수가 줄어드니까. 그럼 뭐 한 15%, 뭐 적게 잡으면 뭐 10%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는 좀 크게 잡기 한 15%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3천만 명에서 40%에 1,200만 명에 15%. 180만 명, 200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00만 명 중에서 우리가 단가를 얼마로 하죠? 뭐 한 아까 삼성보다 한다니까 2만 원 정도로 잡았다고 칩시다. 한 400 정도에서 500억 정도 규모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 시장을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400억, 500억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 딱 아동용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접근하고 시장은 한 400억에서 500억 시장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훨씬 타당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우리가 시장 포지셔닝, 그러니까 이제 경쟁사 분석 부분인데, 자, 이 경쟁사 분석은 사실 우리가 2강에서 이미 좀 진행을 했습니다. 2강에서 제품 차별성 부분을 설명할 때, 어, 고객 가치 곡선 비교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경쟁사 분석을 할 때는
가시화시키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시장 포지셔닝 맵, 경쟁사와의 나의 어떤 위치를 4분면이나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강 때 보여드렸던 고객 가치 곡선. 예, 고객 관점에서의 중요 요소별로 경쟁사 대비 내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한번 혹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온다 그랬죠. 자, 우리 제품과 삼성 제품, 중국 제품에 대해서 우리의 각각의 요소별로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포지셔닝 맵을 그린다고 봤을 때는 여기서 핵심적으로 내가 경쟁사들 대비 뭔가 차별성이 보이는 포인트 두 개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X축으로 하나를 잡는다고 했을 때 X축으로 하나를 잡는다고 했을 때 저는 뭐 가격을 한번 잡아볼게요. 하나 가격을 잡고 위치 정밀도를 Y축으로 잡으면 우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삼성보다는 낮으니까 좀 더 좋고 정밀도는 삼성보다 높은 쪽으로 갈 거니까 우리 포지션이 여기입니다. 자, 삼성은 정밀도가 좀 높은 편이고 가격은 중간 정도니까 뭐 한 이 정도 포지션을 잡을 것 같고 중국 제품은 가격이 낮고 정밀도가 좀 많이 떨어지니까 이 정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놓으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그림을 둘 때 도표로 저희 거와 삼성 거 그리고 중국 거에 대한 가격과 정밀도에 대한 정량 지표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은 28,000원인데 우리는 2만 원이고 중국 제품 만 원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표를 같이 써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점수화했습니다라고 보여주면 훨씬 설득력 있겠죠. 자, 이런 포지셔닝은 이렇게 가격과 정밀도 뭐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 했던 몇 가지 참고 자료를 보여드리면 뭐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다 그랬을 때는 다른 업체들에 대한 가격과 어떤 구동 방식을 가지고 그 업체별로의 이미지를 넣어서 이렇게 프로젝션 할 수가 있어요. 뭐 또 하나로는 뭐 이거는 기능성 윈도우 필름 같은 경우는 대체제들과 이제 어떤 기능적인 관점에서만 비교해서 우리 포지셔닝을 잡았었습니다. 뭐 가시광선의 투과율과 그다음에 뭐 태양열의 이제 취득률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제품은 여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차별성이 있을 것 같아요라는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 맵을 정해서 기술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목표 시장 분석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보면은 실현 가능성이에요. 자, 실현 가능성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창업 아이템의 현황의 준비도와 그 다음엔 창업 아이템 실현의 구체화 방안. 사실 준비도는 결국 창업자가 이 아이템을 사업하는 데서 얼마나 준비됐냐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GPT로 도움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는 이제 창업자가 작성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뭐 GPT한테 던져가지고 글을 좀 수정해 달라든가 그 정도에서 우리가 GPT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창업 아이템 실현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개발자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잘 써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런 디바이스를 개발할 경우에는 내가 직접 개발할 건지 아니면 이것을 제조하고 개발해주는 다른 파트너 업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명기하고 명확하게 아레나를 제시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GPT를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좀 하나가 있다면 결국엔 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제품의 차별성을 강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경쟁 제품에 대한 리뷰들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만약 삼성 스마트 태그다. 그러면 이 네이버나 쿠팡 뭐 이런 데서 가서 보면은 리뷰들이 있긴 한데 그거를 우리가 긁어오지를 못합니다. 요즘에 다 막혀 있어서. 그래서 다나와 같은 이런 다른 쇼핑몰들을 좀 모아놓고 보는 이런 거를 보면은 여기에도 리뷰가 좀 있는데 여기 있는 리뷰는 우리가 이렇게 긁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리뷰들이 있습니다. 경쟁 제품에. 그래서 이런 리뷰들을 보고 한번 내가 제품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은 보면은 뭐 호환성 확장, 뭐 그다음에 위치 업데이트의 빈도수를 높이는 거, 그다음 뭐 케이스 디자인이라든지 정확도 향상이라든지 어떤 다른 기술적 문제라든지 이런 기존의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 방향, 개발 방향을 제시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실제 고객 리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제품을 개선하고 차별화를 확보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훨씬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성장 전략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실현 가능성은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성장 전략도 사업화 추진 전략과 생존율 제고를 위한 노력 뭐 이런 거를 쓰는 란이 있는데 사실 생존율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저희가 뭐 GPT를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여기서 사업 추진 전략을 할 때 조금 우리가 GPT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만약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그냥 물어보면 사실 너무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물어봤을 때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뭐 고객 가치 제공, 수익 모델은 뭐 하드웨어 판매와 서비스, 구독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그다음 마케팅 판매 전략해서 읽어보시면 되게 부르던 말들만 제시를 해요. 그래서 여기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원할 때도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를 생각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 심플하게 일단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한번 물어볼게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우리 나인블럭을 아마 아실 텐데 아동용 GPS 추적기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래 항목에 맞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 아래 항목은 뭐냐면 뭐 고객 세그먼트, 가치 제한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캔버스를 직접 그려가지고 거기 안에 비즈니스 모델을 넣고 이 각각을 설명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나면 이제 고객에 대한 우리가 접근 전략이나 사업 추진 전략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활용할 만한 팁이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네 번째 팁을 보시면 고객 유형별로 일단 이것들을 구분하고 그 고객별로 우리가 유입, 유지 관점에서 질문하는 게 필요합니다. 유입은 일단 우리 제품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고 그다음에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고객 유입과 유지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기 전에 고객 유형을 좀 정의를 해야 돼요. 아까 앞서서 몇 가지 제시를 해줬지만 제가 이 사업을 생각할 때에 고객 유형을 어린이 보호자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주인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니어들의 보호자 이렇게 한번 크게 세 덩어리를 잡아볼게요. 이렇게 각 유형별로 접근할 수 있는 채널과 유입 방안 그리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라고 GPT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GPT가 각각에 대해서 접근 채널과 유입 방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입시킬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써주시면 훨씬 더 이 전략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탄탄하게 구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객 유입과 유지 전략을 썼으면 조금 더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우리가 사업 추진 전략을 조금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쓸 때는 사실 GPT가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팁인데 전략을 어느 정도 창업자가 세팅을 해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핵심 전략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글감 아이디어로 GPT를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을 봤을 때 그냥 얼추 떠오르는 전략이 한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유입 차원에서 디바이스를 무료로 공급하고 앱 구독료로 우리는 접근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제품을 단순히 파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그런 여행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커머스 광고를 붙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먼저 아동용료 제품으로 시작했다가 우리가 이제 시니어나 반려동물 시장으로 확대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의 큰 그림을 잡아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정해 놓고 이 GPT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각 전략에 맞는 실행 방안과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라고 물어보면 이 각각에 대해서 실행 방안을 얘기해 줘요. 디바이스를 제공한다. 뭐 어떻게 높일 수가 있다. 뭐 구독 모델을 설계한다. 뭐 이렇게 한다. 가족 패키지를 제공한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독료는 뭐 어떻게 하고 뭐 무료 트라이얼 기간은 몇 주로 하고 이런 것들을 써주잖아요. 이걸 뭐 고지고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고 다시금 이제 우리가 글을 바꿔서 그다음에 전략스럽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써보겠다 그러면 얘가 제시한 내용들 중에서 좀 더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파트너십 구축 이런 거를 볼 때 어떤 종류의 기업들과 하면 좋은지 뭐 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싶은데 파트너십 전략을 작성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GPT를 활용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실무적으로 보면 사실 GPT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처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GPT는 숙련 기획자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무언가 찾아달라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글을 쓰고 아이디어를 획득하고 뭐 어떤 새로운 것을 얻어낼 때 이런 GPT를 활용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창업자분들이 지금까지 내용을 토대로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저희 인사이터스는 모든 창업자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